그 10월 저녁 공기는 뭔가 이상한 맛이 났다. 금속성이고 무거웠으며 마치 번개가 치기 직전의 순간 같았다. 다니엘 크로스는 잘못된 사람을 믿는 것이 연경집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곳에서 그런 느낌을 믿는 법을 배웠었다. 그 삶에서 벗어난 지 15년이 지났지만 어떤 본능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가 아이오와 주 도로변 주유소의 카운터를 닫고 있을 때 한 소녀가 문을 비틀거리며 들어섰다. 뼈 속까지 흠뻑 젖어 있었고 말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24시간 안에 그의 딸은 장전된 소총을 손에 쥐게 될 것이고 그의 12살 아들은 지하 저장고에서 폭발물을 섞고 있을 것이며 1968년 프라하의 유령들이 비명을 지르며 다시 살아날 것이었다. 과거는 다니엘이 깨닫게 되겠지만 피를 빚진 이상 묻혀있지 않았다. 다니엘이 시계를 확인하는 동안 프레리 스톱의 형광등은 단조로운 소리를 내며 윙윙거렸다. 9시 17분, 막내를 확인하러 집에 가기 전까지 근무 시간이 3시간 남았고 그 후에는 아무리 자주 시트를 빨아도 희미하게 엔진 오일 냄새가 나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 수 있을 터였다. 요즘 그 소녀는 그를 필요로 했다. 특히 의사들이 토미의 악화되는 상태에 대해 진단을 내린 이후로는 오직 아버지의 존재만이 줄 수 있는 안심을 필요로 했다. 천둥이 아이오와 평원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고 이제는 더 가까워졌다. 비가 곧 내릴 것이었다. 다니엘은 그것이 휘발유 연기와 냄비에서 쓴맛이 나기 시작한 커피 냄새와 섞이는 것을 맡을 수 있었다. 그가 새로 커피를 내리려고 움직일 때 문이 활짝 열렸다. 그녀는 18살을 넘지 않았을 터였다. 창백한 피부에 검은 머리카락이 달라붙어 있었고 모든 출구를 생존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능숙하게 훑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의 가죽 재킷에서 물이 낡은 리놀륨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화장실은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가오는 폭풍 소리에 겨우 들릴 정도였다. 다니엘은 좁은 복도를 가리켰다. 저쪽입니다. 필요한 대로 쓰세요. 커피는 뜨겁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하고 간결하게. 그리고는 사라졌다. 다니엘은 그녀가 문까지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는 그녀가 차를 타고 오지 않았다는 뜻이었다. 적어도 최근에는 말이다. 프레리 스톱은 교차로에 홀로 서 있었고 가장 가까운 마을인 밀브룩에서 8마일 떨어져 있었다. 무언가 엄청나게 잘못되지 않는 한 아무도 이곳까지 걸어오지 않았다. 아빠, 발전기가 또 말썽이에요. 그의 딸이 창고에서 나왔다. 19살의 에마는 엄마의 초록색 눈과 아빠의 고집스러운 턱을 가지고 있었다. 에마는 15살이 된 이후부터 주유소에서 돕고 있었다. 아미 레베카를 데려가고 다니엘에게 두 아이와 미래를 면도날 철조망처럼 가로막는 빚을 남긴 이후부터였다. 내일 한번 볼게. 다니엘이 말했다. 비록 그가 그 말을 3주째 하고 있었지만 말이다. 수리 비용은 토미의 전문의 비용과 경쟁했고 그 계산에서 토미는 언제나 이겼다. 에마는 소녀가 사라진 복도 쪽을 힐끗 보았다. 누구예요? 몰라. 그냥 날씨 때문에 발이 묶인 사람이야. 그의 딸은 창가로 가서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차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다니엘도 듣지 못했고 이는 그의 불안감을 더욱 깊게 했다. 5분 후 소녀가 돌아왔다. 종이 타월로 몸을 어느 정도 말린 상태였다. 가까이서 보니 다니엘은 어울리지 않는 세부 사항들을 발견했다. 낡은 청바지에도 불구하고 값비싼 부츠, 목에 걸린 날개 모양의 은 펜던트, 무술처럼 정확하게 움직이는 손. 고마워요. 그녀가 카운터로 다가오며 말했다.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제가 타고 온 차가 문제가 생겨서요. 다니엘은 계산대 옆에 낡은 다이얼 전화를 가리켰다. 마음껏 쓰세요. 그녀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멈칫했다. 자유로운 손이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만졌다. 그것이 빛을 받았을 때 다니엘은 숨을 멈췄다. 강철 날개,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대의 비공식 엠블럼으로 전 세계에서 단 6명만이 착용하는 것이었다. 그가 이 충격적인 사실을 채 파악하기도 전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을 가로질렀다. 한 대가 아니라 4대의 차량이었고 엔진 소리가 폭풍우를 뚫고 으르렁거렸다. 에마가 그의 옆에서 몸을 굳혔다. 브랜든의 카마로예요. 소녀는 얼어붙었다. 커피잔은 입술까지 절반쯤 올라와 있었고 공포가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가 이내 빠르게 감춰졌다. 4개의 차문이 연달아 쾅 닫혔다. 젊은 남자들의 목소리가 시끄럽고 무모하게 들렸다. 브랜든 피어스가 밀브룩 고등학교 미식축구 선수 3명을 거느리고 으스대며 들어서자 문이 쾅 열렸다. 모두 더위에도 불구하고 레터맨 재킷을 입고 있었는데 이는 작은 마을에서 그들이 휘두르는 작은 권력의 상징이었다. 19살의 브랜든은 이미 아버지의 아들이었다. 6피트 2인치의 키에 잘 가꾼 오만함과 세심하게 스타일링된 머리 그리고 눈까지는 결코 닿지 않는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 피어스 보안관은 수년 동안 그 소년을 길들여 왔는데 심지어 허리띠에 손을 얹어 권총집을 흉내내는 방식까지도 가르쳤다. 이런. 브랜든의 목소리는 가식적인 놀라움을 흘렸다. 니나 호킨스, 홀로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네. 니나 호킨스. 그 이름은 다니엘의 머릿속에서 수류탄처럼 터졌다. 호킨스, 우연일 리 없었다. 니나는 커피를 내려놓고 어깨를 펴고 섰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야, 브랜든. 소란 피울 필요 없어. 브랜든이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친구들은 숙련된 협동으로 출구를 막기 위해 퍼졌다. 하지만 오토바이 3개의 왕족이 우리 작은 마을을 방문하면 그게 바로 소란이지. 아버지는 그의 공주님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다는 걸 아시나? 그녀를 내버려둬. 에마가 앞으로 나서며 니나와 소년들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뭘 사든지 아니면 나가. 브랜든의 시선이 에메게로 미끄러졌다. 조롱은 굶주림으로 바뀌었다. 항상 영웅 놀이하는군, 크로스. 내 아버지가 남의 일에 참견하는 법을 가르쳤나? 사실은요. 에마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문제가 보이면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브랜든의 친구 중 한 명인 목이 굵은 라인베커가 앞으로 나섰다. 다니엘이 타일러 로스라고 알아본 그였다. 입 조심해, 기름쟁이. 다니엘은 걸레를 내려놓았다. 그만해라. 너희들은 나가야 한다. 당장. 브랜든은 다니엘에게 시선을 돌렸고 눈을 가늘게 떴다. 크로스 씨, 불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당신은 뭘 상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여자의 아버지는 세계 주에서 가장 큰 무법자 오토바이 클럽인 아이언 윙스를 운영해요. 헬스 엔젤스도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는 그녀의 아버지가 누구든 상관없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다. 내 주유소에서는 모두가 존중받아야 해. 그러니 피어스 보안관이 이 일에 대해 듣게 되기 전에 돌아서서 나가라. 브랜든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제 아버지는 그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아이언 윙스가 몇 주 동안 밀브룩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정찰병입니다. 저는 디모인에 계신 엄마에게 연락하려던 중이었어요. 니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 오토바이가 6마일 뒤에서 고장났어요. 편리하군. 브랜든이 비웃었다. 그는 다니엘에게 다시 돌아섰다. 선생님, 존경심을 담아 말씀드리지만 아이언 윙스는 80년에 주 경찰 2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들은 총기, 마약, 그리고 더 나쁜 것들을 밀거래해요. 그리고 밀브룩에서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제 아버지가 정보를 가지고 계세요. 네 아버지는 앙심을 품고 있을 뿐이야. 다니엘이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냥 옷 입고 노는 애들이라는 걸 잊기 전에 10초 안에 나가라. 타일러가 니나의 팔을 잡았다. 보안관님이 너랑 얘기하고 싶어 하실 거야. 에마가 그를 뒤로 밀쳤고 그는 엔진 오일 진열대로 비틀거리며 넘어졌다. 그녀에게서 손때.
다니엘이 개입하기도 전에 브랜든의 주먹이 에마의 턱에 꽂혔고 그녀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그녀는 카운터에 부딪혔고 입가에 피가 번져 나왔다. 다니엘은 46세라는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속도로 카운터를 뛰어넘었다. 그의 손이 브랜든의 목을 휘감았고 담배 진열대가 흔들릴 정도로 그를 벽에 세게 밀어붙였다. 잘못된 움직임이다, 아들아. 다니엘이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게 침착했다. 아주 잘못된 움직임이야. 세 번째 소년이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다니엘은 보지도 않고 빈손을 뻗어 소년의 손목을 움켜쥐었고 소년은 헉 하고 숨을 들이켰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군. 다니엘이 브랜든의 점점 더 겁에 질린 얼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다. 그냥 칼이에요. 크로스 씨, 호신용으로 떨어뜨려. 스위치 블레이드가 바닥에 떨어지며 쨍그랑거렸다. 다니엘이 브랜든을 놓아주자 그는 헐떡거리며 벽을 타고 미끄러져 내려갔다. 너희들 모두 나가. 그리고 브랜든, 내 딸을 다시 건드리면 이주 어떤 배지도 너를 보호할 수 없을 거다. 알겠나? 브랜든은 목을 문질렀고 눈에는 증오가 불타올랐다. 제 아버지가 이 일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럼 그렇게 해라. 아침에 폭행 혐의로 고소할 테니까. 새 10대들은 허세가 사라진 채 문 쪽으로 물러섰다. 브랜든이 니나를 가리켰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호킨스. 네 아빠한테 우리가 뭘 꾸미는지 안다고 전해. 그리고 그들은 사라졌다. 카마로의 엔진이 굉금을 내며 주차장을 미끄러져 나갔다. 다니엘은 에메게로 돌아서서 그녀의 턱선에 멍이 드는 것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괜찮니, 아가? 에마는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브랜든이 본색을 드러낸 게 처음은 아니에요. 널 때린 건 처음이군. 다니엘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정말이에요. 에마는 니나를 힐끗 보았다. 괜찮으세요? 니나는 걱정에 놀란 듯했다. 제가 그걸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됐는데. 아니요, 그래야 했어요. 에마가 간단히 대답했다. 다니엘은 이제 니나를 더 조심스럽게 살폈다. 닮은 점은 미묘했지만 분명했다. 그녀의 턱선, 어두운 눈 뒤에 숨겨진 계산적인 지성. 빅터 호킨스의 딸이 분명했다. 오토바이가 고장났다고. 그가 물었다. 니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 스포스터의 타이밍 체인이 끊어졌어요. 그 바보들이 저를 따라오는 걸 보고 70번 고속도로 옆에 숨겨야 했어요. 78년식 아이언헤드인가. 다니엘이 추측했다. 니나의 눈썹이 올라갔다. 귀가 밝으시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식을 구별 못하는데 네 아버지가 같이 타고 있었나? 질문은 너무 오랫동안 공중에 머물렀다. 아니요. 니나가 마침내 말했다. 제가 떠난 걸 아빠는 모르세요. 엄마랑 저는 이혼 후부터 시카고에 있는 이모 댁에서 지내고 있어요. 아빠는 제가 클럽 일에서 벗어나 거기서 학교를 마치기를 원하셨죠. 그녀는 망설였다. 브랜든이 아이언 윙스가 뭔가 꾸미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무법자 클럽들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면 이런 마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다니엘이 대답했다. 그리고 피어스 보안관이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진실을 왜곡하는 습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이지. 번개가 번쩍였고 곧바로 창문을 흔드는 천둥이 뒤따랐다. 폭풍이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니나가 말했다. 늦을 거라고 알려드려야죠. 니나가 전화하는 동안 다니엘은 에마를 옆으로 불렀다. 가서 씻어. 오늘은 내가 마감할게. 아빠, 에마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녀는 정말 누구예요? 아빠가 뭔가 알아본 것 같았는데 다니엘은 신중하게 대답을 고려했다. 네가 태어나기 전 내 과거와 관련된 사람이야. 군대와 연관된. 에마는 아버지의 얼굴을 살피며 그곳에 서린 긴장감을 읽었다. 브랜든 피어스 이상의 것을 걱정하고 계시네요. 영리한 아이. 다니엘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가끔은 너무 영리해서 문제지. 니나가 돌아왔다. 표정은 불안해 보였다. 엄마가 전화를 안 받아요. 메시지를 남겼어요. 이런 날씨에는 통신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다니엘이 말했다. 비록 그가 문제가 더 복잡할 수도 있다고 의심했지만 말이다. 1시간 후 그들은 니나가 숨겨두었던 배수로에서 그녀의 스포스터를 회수했다. 다니엘은 오토바이를 트럭 짐칸에 싣고 능숙하게 고정했다. 프레리 스톱의 정비실로 돌아와 그는 강렬한 형광등 아래에서 타이밍 체인을 살폈다. 깔끔하게 부러졌군. 그가 마침내 말했다. 거의 너무 깔끔해. 니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에요? 우연일 수도 있고 누군가 너를 발이 묶이게 하려 했을 수도 있어. 다니엘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브랜든과 그 친구들 말고 너를 따라올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있었나? 아니요. 니나가 빠르게 말했다. 너무 빠르게. 다니엘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대신 그는 스포스터를 작업 공간으로 밀어 넣었다. 이건 고칠 수 있어. 부품을 구하는데 하루 정도 걸릴 수도 있고 그냥 디모인으로 견인차를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최소 $300는 들 거야. 부품과 공임으로 내가 고쳐줄 수 있어. 아마 총 $100 정도면 될 거야. 실용적인 제안은 그녀의 의심을 덜어주는 듯했다. 후하시네요. 사업이지. 다니엘이 정정했다. 앞쪽의 종이 다시 울렸다. 에마가 확인하러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다니엘은 도구를 내려놓고 뒤따라갔다. 제럴드 피어스 보안관이 카운터에 서 있었다. 늦은 시간과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제복은 흠잡을 데 없이 깔끔했다. 52세의 피어스는 여전히 위압적으로 건강했다. 화강감처럼 단단하고 실망감이 새겨진 얼굴, 위로 군인처럼 짧게 깎은 은발이 있었다. 2명의 부보안관이 그의 양옆에 서 있었고 손은 근무용 무기에 올려져 있었다. 니나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늦게까지 일하는군, 크로스. 피어스가 서론 없이 말했다. 도와드릴 일이 있으십니까, 보안관님? 피어스의 차가운 눈은 모든 것을 훑어보았다. 브랜든이 전화했더군.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군. 당신이 그를 폭행했다고 말이야. 에마가 앞으로 나섰다. 턱에 난 멍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였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한 후에 말이에요. 피어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브랜든은 에마가 먼저 공격했다고 말하더군. 당신이 아이언 윙스의 알려진 동료인 니나 호킨스를 숨겨주고 있었다고 말이야. 니나 호킨스는 아이언 윙스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폭풍 속에 오토바이가 고장난 10대 소녀일 뿐입니다. 당신 아들과 그 친구들이 그녀를 여기까지 따라와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호킨스. 피어스가 다니엘의 얼굴을 주시하며 천천히 반복했다. 빅터 호킨스와 관계가 있는 것 같군.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내 지성을 모욕하지 마, 크로스. 당신과 나 둘 다 빅터 호킨스가 누구인지 알아. 아이언 윙스 아이오와 지부 회장, 80년의 켈러맨과 헤이즈 주 경찰관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바로 그 조직 말이야. 아이언 윙스는 그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니엘이 지적했다. 조사 결과 그들은 경쟁 클럽에 의해 총에 맞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어스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주유소 주인치고는 정보가 많군. 신문을 읽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갔어. 누군가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더군. 그렇다면 내 부보안관들이 주변을 둘러봐도 괜찮겠지.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부보안관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한 명은 차고 쪽으로 향했고 다른 한 명은 화장실과 창고를 확인했다. 다니엘은 피어스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 마을에서 15년 동안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보안관님. 제가 언제부터 적이 되었습니까? 범죄자의 딸을 보호하기로 선택한 순간부터지. 피어스가 더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되었나? 크로스? 프라하 혹시? 68년. 그 도시의 이름은 다니엘에게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다.
밀부르크에서는 아무도 프라하에 대해 몰랐다. 그곳에 있었던 남자들 외에는 아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피어스는 얇게 웃었다. 물론 모르겠지. 그는 부부안관들이 돌아오자 몸을 똑바로 세웠고 둘 다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것 같군. 그녀는 사라졌어.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에마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섰다. 그녀는 어디 있어요? 다니엘은 계산대로 가서 무릎을 꿇고 그 아래 숨겨진 비밀문을 들어 올렸다. 지하 저장고. 안전해, 니나. 니나가 머리에 먼지를 묻힌 채 숨겨진 공간에서 나왔다. 주유소에 비상 대피실이 있어요. 이전 주인이 강도에 대해 편집증적이었지. 다니엘이 설명했다. 유용하게 쓰이네. 저를 숨겨야 한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아버지를 아니까. 다니엘이 간단히 대답했다. 그 말들은 조용한 가게 안에 맴돌았다. 니나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계산으로 바뀌었다. 스틸 서클.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다. 다니엘은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다. 누군가 그 이름을 사용한 지 오래됐군. 제 아버지에게 사진이 있어요. 니나가 말을 이었다. 1968년 겨울 프라하에 있던 6남자. 아버지는 절대 그에 대해 말하지 않지만 금고에 잠가두고 있어요. 아빠가 그 사진에 있어요. 왼쪽에. 더 젊어 보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에마는 둘 사이를 번갈아 보았고 혼란스러움이 역력했다. 아빠, 저 여자애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한숨을 쉬었다. 15년간 조심스럽게 유지해온 평범함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 엄마와 나는 내 군 복무에 대해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 그때는 기밀이었고 기술적으로는 아직도 그래. 스틸 서클은 일반 군대가 아니었어요. 니나가 설명했다. 그들은 CIA와 합동 특수부대였죠. 냉전 시대의 비밀 작전팀이었어요. 그만해. 다니엘이 조용히 경고했다. 니나는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존경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다니엘은 시계를 확인했다. 거의 새벽 1시였다. 집에 가야겠다. 토미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는 니나에게로 돌아서서 말했다. 우리 집 빈 방에서 지내도 좋아. 네 오토바이는 내일까지 고쳐줄게. 니나가 망설였다. 피어스 보안관은 내 집에서는 널 찾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말을 마쳤다. 적어도 오늘 밤은 말이야. 내일이면 넌 떠날 테니까. 결정이 내려지자 그들은 주유소를 잠그고 조용한 거리를 지나 다니엘의 소박한 2층 집으로 향했다. 예전 농가였던 그 집은 밀부르크 외곽의 4에이커 부지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레베카가 죽은 후 다니엘이 직접 손으로 개조한 것이었다. 잠들기 위해 그를 충분히 지치게 할 육체 노동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토미는 정말 깨어 있었다. 그들이 들어서자 13살짜리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토바이 카탈로그와 자신이 직접 그린 정교한 엔진 도면들에 둘러싸인 채 식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을 휘게 만든 척추 질환은 악화되었지만 삶에 대한 그의 열정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아빠, 에마. 그가 에마의 멍을 알아차리자 미소가 흔들렸고 이내 니나의 존재에 대한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누구예요? 니나야. 다니엘이 간단히 말했다. 오늘 밤은 우리 집에서 지낼 거야. 오토바이가 고장 났거든. 토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떤 종류요? 아이언헤드 스포스터. 니나가 그의 순수한 관심에 마음이 풀려 대답했다. 멋지다. 토미가 일어서려 애썼다. 움직임을 돕는 특수 목발을 이용해 몸을 일으키며 얼굴을 찡그렸다. 제가 고치는 걸 도울 수 있을까요? 내일 학교 끝나고. 다니엘이 약속했다. 이제 자야지, 얘야. 취침 시간을 훨씬 넘었어. 토미를 재우고 니나에게 빈 방을 보여준 후 다니엘은 부엌에서 기다리고 있는 에마를 발견했다. 그녀는 차를 손에 들고 있었고 눈에는 질문이 가득했다. 스틸 서클. 그녀가 서론 없이 말했다. 프라하, 설명해 주셔야 해요. 다니엘은 그녀 맞은편 의자에 몸을 기댔다. 68년에 나는 프라하에서 특수 임무를 위해 모집되었어.
우리 6명은 모두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 냉전은 마쿠에서 뜨겁게 진행되고 있었어. 우리의 임무는 미국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소련 정보기관을 교란하는 것이었지. 그리고 니나의 아버지가 그 6명 중 한 명이었군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빅터 호킨스, 우리는 그를 호크라고 불렀어. 내가 만난 최고의 전술가였지. 두려움을 몰랐어. 어쩌면 너무 두려움이 없었을지도. 그럼 피어스 보안관은요? 제럴드 피어스 중위. 원래는 헌병이었지만 우리 부대에 자원했지. 그는 유능했어. 그러다가 더 이상 그렇지 않게 될 때까지는 말이야. 에마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프라에서 일이 터졌지. 다니엘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간단한 일이어야 했어. 정보 교환. 우리는 소련이 원하는 정보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우리가 탈출시켜야 할 망명자를 가지고 있었지. 만남은 프라하 구시까지의 버려진 공장에서 정해졌어. 그는 잠시 멈췄고 기억들이 떠올랐다. 그것은 매복 공격이었어. 누군가 우리를 팔아넘겼지. 그날 밤 4명이 죽었어. 망명자, 우리 팀원 2명, 그리고 아마도 제럴드 피어스. 아마도요? 우리는 그가 총격전에서 죽은 줄 알았어. 호크와 나는 겨우 살아남았지. 우리가 복귀 보고를 했을 때 우리 담당자는 피어스의 시신이 소련군에 의해 수습되었다고 했어. 우리는 이틀 후에 철수했어. 스틸서클은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지. 하지만 피어스 보안관은 아주 잘 살아있잖아요. 그래, 다니엘의 목소리가 단단해졌다. 그는 5년 후에 정부의 도움으로 새로운 배경을 가지고 다시 나타났어. 내가 주유소를 산 후까지는 그가 밀부르게 정착한 줄 몰랐지. 그때는 레베카가 아팠고 이사는 선택지가 아니었어. 그가 아빠가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걸 아나요? 우리는 암묵적인 합의를 했지. 과거는 묻어두기로. 오늘 밤까지는요.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다. 브랜든과 그 친구들이 니나를 따라 나타났을 때 그건 우연이 아니었어. 피어스는 그녀를 알아봤을 테고 호크의 어떤 징후라도 주시하고 있었던 거지. 하지만 왜요? 그 임무는 수십 년 전 일이잖아요. 호크가 그 공장에서 피어스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피어스가 살아남았다면 그가 우리를 소련에 배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지. 에마는 이것을 천천히 받아들였다. 니나는 알아요? 아마 아닐 거야. 호크는 가족에게 유령 같은 과거를 짊어지게 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녀는 내일까지 떠나야 하는 거군요. 에마가 말했다. 아빠는 우리 가족이 무슨 일이든 휘말리게 두지 않을 테니까요. 정확해. 하지만 다니엘이 침대에 깨어 누워 오래된 기억들이 맴도는 동안 천장을 응시하며 그는 내일이 고쳐진 오토바이와 떠나는 손님 이상의 것을 가져올 것임을 알았다. 과거는 15년간의 조심스러운 익명성 끝에 그를 찾아냈다. 프라하가 밀부르크로 오고 있었다. 새벽이 창백하고 차갑게 밝아왔다. 다니엘은 일찍 일어나 토미를 확인한 후 아래층으로 향했다. 그는 니나가 이미 부엌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제 입었던 옷을 입고 스스로 커피를 따르고 있었다. 일찍 일어났군. 그가 말했다. 오래된 습관이에요. 아버지는 날씨에 상관없이 새벽 달리기를 믿으세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호크의 훈련을 떠올렸다. 어젯밤 고마웠다. 브랜든 피어스와 그 친구들에게 맞서는 사람은 많지 않고 보안관으로부터 낯선 사람을 숨겨주는 사람은 더 적지. 넌 완전히 낯선 사람이 아니야. 다니엘이 지적했다. 네가 호크의 딸이라면 말이지. 니나는 머그잔 너머로 그를 살폈다. 아버지는 아빠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가끔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한때 자신이 가졌던 팀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셨어요. 목숨을 걸고 믿었던 남자들이요.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지. 아버지에게는 아니에요. 집안이 깨어나면서 그들은 침묵에 잠겼다. 에마가 먼저 나타났고 이어서 토미가 닌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아침은 놀랍도록 평범하게 흘러갔다. 아침 식사, 토미를 학교에 보낼 준비. 에마는 커뮤니티 칼리지 수업이 없는 날이라 자원해서 그를 태워다 주었다. 다니엘이 접시를 치우고 있을 때 그것을 들었다. 여러 대의 비트윈 엔진이 다가오는 독특한 굉음.
지나가는 것이 아니었다. 멈추는 것이었다. 니나도 그것을 들었다. 그녀는 얼어붙었다. 안 돼. 그녀가 속삭였다. 아버지는 그러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니엘은 더 잘 알았다. 빅터 호킨스라면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었다. 20대의 오토바이가 완벽한 대형을 이루며 그의 진입로에 늘어서 있었다. 라이더들은 여전히 오토바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크롬은 아침 햇살에 번쩍였고 검은 가죽 위에는 아이언 윙스의 늑대 머리 패치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그들 중앙에는 정성껏 관리된 로드킹에 올라탄 한 인물이 앉아 있었는데 다니엘이라면 어디서든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다. 15년의 세월은 그의 수염에 은빛을 더했고 눈가에 주름을 만들었지만 빅터 호킨스는 여전히 군인처럼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주시당하고 있음을 감지한 듯 호크는 다니엘이 서 있는 창문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세월을 넘어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호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왔어요. 니나가 불필요하게 말했다. 모두 다요. 어떻게 저를 찾았죠? 펜던트 안에 있는 GPS 추적기겠지. 다니엘이 추측했다. 네가 차고 있는 날개 모양 그거. 그러면 딱 그렇게 했을 거야. 니나의 손이 목걸이로 날아갔다. 아버지는 거리를 두겠다라고 약속했어요. 호크가 말하는 거리에는 네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는 것이 포함되지. 다니엘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문에서 단호하지만 조심스럽지는 않은 노크 소리가 들렸다. 다니엘은 어깨를 펴고 지난밤 발목에 묶어둔 콜트 45구경 권총의 무게를 느꼈다. 오래된 습관이었다. 여기 있어. 그가 니나에게 말했다. 그가 문을 열자 호크가 현관에 서 있었고 다른 2명의 라이더가 양옆에 있었다. 가까이서 보니 세월의 흔적이 더 분명했다. 예전에는 없던 왼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흉터, 입가에 더 깊어진 주름, 오른쪽 다리에 주는 약간의 부담. 안녕 다니엘. 호크가 자갈 같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오랜만이군. 내 집에 문제를 가져올 거라면 충분히 오래되지 않았군. 호크의 입가가 실룩거렸다. 여전히 직설적이군. 그는 옆에 있는 남자들을 가리켰다. 내 로드 캡틴들, 디젤과 몽크. 원한다면 거리를 유지할 거야. 왜 여기 왔나? 내 딸 때문이지. GPS에 어젯밤 내 주유소에서 오토바이가 멈췄다가 아무것도 없었어. 우리 역사를 고려하면 2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 네가 그녀를 돕고 있거나 누군가 그녀를 이용해 내게 접근하려 했거나. 그녀는 안전합니다. 다니엘이 확인했다. 오토바이가 고장났습니다. 타이밍 체인이 고의로 손상되었더군요. 호크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를 보고 싶군. 니나에게 달렸습니다. 니나가 다니엘 뒤에서 나타났다. 여기 있어요, 아빠. 호크의 얼굴이 살짝 부드러워졌다. 니나, 괜찮니, 얘야? 괜찮아요. 아빠의 추적 장치 덕분은 아니지만요. 엄마 찾는 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질문은 호크를 당황하게 했다. 무슨 소리야? 네 엄마는 디모인에 있는 내 이모와 함께 있어. 니나가 미간을 찌푸렸다. 아니요, 안 계세요. 3일 전에 떠나셨어요. 아빠를 만나서 이혼 합의에 대해 논의한다고 하셨어요. 집에 돌아오지 않으셔서 제가 스포스터를 타고 찾으러 나선 거예요. 호크가 로드 캡틴들과 날카로운 시선을 교환했다. 니나, 난 내 엄마를 8개월 동안 보지 못했어. 우리는 아무런 만남도 예정되어 있지 않아. 다니엘은 그 함의를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니나와 그녀의 어머니 둘 다 안전한 곳에서 유인했고 서로를 위한 미끼로 사용한 것이었다. 피어스,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다. 호크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아니면 그를 이용하는 누군가겠지. 어느 쪽이든 우리는 제대로 얘기해야 해. 그가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옛날을 위해서, 스틸 서클을 위해서. 다니엘은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다. 한쪽에는 그가 만들어온 조용한 삶이 있었다. 다른 한쪽에는 한때 그가 무엇보다도 충성을 맹세했던 형제애가 있었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좋을 겁니다.
그가 마침내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2시간 동안 이어졌고 그들은 퍼즐 조각을 맞추며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니나의 어머니인 캐서린 호킨스는 3일 전에 사라졌다. 피어스는 어젯밤 니나에게 손을 썼다. 그리고 배경 어딘가에는 1968년 프라하의 그림자가 크게 드리워져 있었다. 빨리 움직여야 해. 호크가 마침내 말했다. 피어스가 캐서린을 잡고 있다면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을 거야. 다니엘이 생각했다. 피어스는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 사냥 오두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지고 장부에 기록되지 않은 곳이죠. 그곳이 우리의 첫 번째 행선지다. 하지만 그들이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에마의 픽업 트럭이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왔다. 그녀는 토미를 뒤에 두고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아빠! 그녀가 다급하게 불렀다. 학교가 취소됐어요. 피어스 보안관이 오늘 아침 비상 집회를 열어서 아이언 윙스가 큰일을 꾸미고 있다고 모두에게 말했어요. 모든 도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있어요. 토미가 흥분해서 덧붙였다. 주 경찰관들이 사방에 있었고 브랜드는 자기 아빠가 전술팀을 데려올 거라고 모두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올가미는 예상보다 빠르게 조여들고 있었다. 이어서 피어스의 사무실에서 열쇠를 회수하고 버려진 미사일 경납고에 침투하며 수십 년 전 냉전 무기 블랙스톤을 놓고 그들을 배신했던 보안관과 대치하는 절박한 시간과의 싸움이 벌어졌다. 핵 시스템을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장치로 현대 전쟁의 완벽한 도구였다. 결국 희생으로 귀결되었다. 25년 동안 죽은 것으로 추정되었던 스틸 서클의 6번째 멤버인 엘리자베스 레이븐이 결정적인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줄곧 피어스와 블랙스톤을 추적하고 있었고 공격할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어스가 러시아 극우 민족주의자들에게 판매하기 위한 지렛대로 장치를 활성화하려 했을 때 레이븐은 자신의 선택을 했다. 다니엘이 블랙스톤을 파괴하기 위해 전자기 펄스를 발동시키는 동안 누군가는 블랙스톤의 제어 시스템과 함께 남아 있어야 했다. 누군가는 신호가 조기에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그녀는 알람이 울부짖고 발전기가 임계 질량을 향해 비명을 지르는 동안 다니엘에게 말했다. 내 아이들이 너를 필요로 해. 내 아이들은 이미 다 컸어.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블랙스톤을 만드는데 일조했으니 내가 파괴하는 것을 돕는 것이 마땅해. 다니엘은 방폭문을 봉쇄하고 달렸고 EMP가 방출되어 시설 내 모든 전자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순간에 나타났다. 레이븐은 블랙스톤이 결코 세상을 위협하지 않도록 지키며 죽었다. 석 달 후 삶은 거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왔다. 피어스는 재판을 받았고 그의 증언은 결국 그들을 도왔던 브랜든의 보호를 대가로 확보되었다. 캐서린 호킨스는 가족과 재회했고 연방 요원으로서의 신분은 마침내 드러났지만 그녀의 양심은 깨끗했다. 다니엘은 프레리 스톱의 카운터 뒤에 서서 표면을 닦고 있었다. 종이 울렸다. 호크가 들어섰다. 가죽 조끼 대신 플란넬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커피 아직 신선한가? 호크가 물었다. 방금 내렸지. 그들을 찾고 있다면 에마는 토미와 함께 차고에 있어. 호크는 스스로 커피 한 잔을 따랐다. 캐서린이 어젯밤 전화했더군. 조사를 마치고 복무에서 해제되었어. 혐의 없음이야. 다행이군요. 니나가 안도했겠어요. 그래, 호크가 커피를 홀짝였다. 후회는 없나? 다니엘은 레이븐의 희생, 어차피 자신을 찾아온 과거로부터 숨어 지낸 세월, 레베카와 함께 쌓아온 삶을 생각하며 숙고했다. 아니, 그가 결정했다. 후회는 없어. 차고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에마와 토미가 낡은 할리 오토바이를 만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라디오 음악과 섞였다. 힘겹게 얻어낸 소중한 평범한 삶의 평범한 배경음악이었다. 스틸 서클은 냉전의 그림자 속에서 단련되었고
배신으로 담금질되었으며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울타리, 그것이야말로 싸울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필요하다면 죽을 가치도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후 햇살이 창문을 비스듬히 비추는 동안 아버지이자 주유소 주인이며 전직 요원인 다니엘 크로스는 수년 전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레베카가 그가 되려 할까봐 걱정했던 영웅이 아니었다. 그저 좋은 남자,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 그의 아이들이 필요로 했던 남자, 그가 되기로 선택했던 남자였다.